자, 내용 봅시다. 지난 시간에 생명 시스템에서 화학 반응을 했어요. 그 중에 물질 대사를 다뤘는데, 물질 대사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의미하지. 모든 생명체가 안에서, 세포 안에서 하는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하면, 거기에는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해서 하는 화학 반응, 동화작용이라고 그래. 그리고 에너지를 방출하기 위해서 하는 화학 반응, 이화작용이야. 그래서 동화작용, 이화작용을 합해서 우리는 물질대사라고 하는데, 동화작용은 대표적인 예가 광합성이 있어요. 광합성은 빛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지. 그리고 세포 미토콘드리아가 영양소인 포도당을 산소와 반응시켜서 그 포도당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화학 반응, 그 이화작용, 발열 반응일 거야. 둘 다 에너지 출입이 있는 거지. 하나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 하나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 이것들을 우리 물질대사라고 하고, 이 물질대사, 즉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에는 반드시 효소가 관여해.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뤄야 될 파트가 효소예요. 그래서 효소, 여기 보면 효소의 특성이 써 있어. 그 중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서 낮은 온도에서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도록 하는 것을 효소의 작용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면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고 하는데, 활성화 에너지의 정의 뭐라고 하는데? 여기 써 있죠?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필요로 하는 최소한 에너지. 모든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돼. 공기 중에 산소가 있고 연료가 있다 치자. 연료와 산소가 무작정 반응하는 건 아니겠지. 우리가 라이터에 불을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부싯돌, 번쩍하는 열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돼. 그러면 그 연소열에 도달하는 에너지를 받아서 산소와 연료가 반응해서 불이 붙겠죠. 열과 빛이 나면서 매우 빠르게 탈 수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세포에서는 그렇게 높은 온도까지 올라가면 세포는 죽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낮은 온도에서 그러한 반응이 똑같이 일어나게끔 해야 돼. 그게 바로 효소가 해주는 활성화 에너지 낮추는 작용인 거야. 그래서 우리 책에 그러한 내용들이 써 있는데, 자, 한번 볼까? 보시면 효소는 엔자임이라고 그래. 그래서 효소와 반응하는 물질이 기질인데, 엔자임은 효소, 기질은 S,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해갖고 기질. 우리가 아는 효소는 소화효소인 아밀레이스가 있다고 칩시다.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효소는 침 속에 있어요. 그 침 속의 아밀레이스 효소가 반응하는 물질이 녹말이야. 녹말을 우리는 기질이라고 하는 거야. 아밀레이스와 녹말이 반응하면 두 녀석이 결합을 해. 효소와 기질이 결합했다. 그것이 한 덩어리를 뭉쳤다. 복합체가 됐다라고 해. 그리고 복합체가 되고 나서 반응이 진행되면 효소는 떨어져 나오고 기질인 녹말은 또 다른 물질, 엿당이 돼 있을 거야. 녹말을 분해하면 엿당이 되거든. 그래서 이거를 프로덕트, 생성물이라고 그래. 그래서 효소와 기질이 만나서 복합체가 된 이후에 반응이 끝나면 생성물이 떨어져 나오고 효소는 다시 재사용돼. 반복되어서 사용된다는 뜻이야. 그 중에 효소가 하는 역할은 반응이 잘 일어나게, 낮은 온도에서 반응이 잘 일어나게끔 해주는 정촉매 역할을 한다라고 그래. 근데 화학 반응은 발열 반응이 있고 흡열 반응이 있어요. 자, 반응물이 에너지가 높고 생성물이 에너지가 낮아.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에너지가 낮아지니까 외부로 에너지가 방출되겠지. 이것은 발열 반응이야. 에너지를 요만큼 바깥으로 내놔. 응? 그럴 때 무조건 반응물이 생성물로 되는 게 아니라 에너지 장벽을 넘어야 되는데, 그 에너지 장벽을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응물들이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와 포도당으로 할까? 포도당 C6H12O6 포도당이 산소에 의해서 산화된다라고 칩시다.
우리 몸에서는 물이 있는 가운데 산화될 때는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포당하고 산소랑 물에 의해서 반응이 진행되면 이산화탄소, 물 여기 생기면서 여기에 있는 에너지가 바깥으로 방출되는 거야. 근데 포도당과 산소가 그냥 반응하는 게 아니지. 에너지가 필요해. 그게 활성 에너지인 거야. 그 활성 에너지를 여기다 표시해 놨어요. 응?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그래. 활성화 에너지. 근데 효소가 있으면 이 활성 에너지를 조금 낮게 깎아줘. 요렇게. 활성 에너지가 낮아진 거야. 효소가 있으면. 효소가 없으면 활성 에너지가 커요. 응? 그래서 쉽게 요 장벽을 넘어서 아래쪽 생성물 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야. 그걸 여기다 표시해놨지. 여기 봐.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 에너지 크기. 효소가 있을 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때? 반응물이 에너지 값이 낮고 생성물의 에너지 값이 높지. 이것은 무슨 반응이야? 요 반응식에서 보면 거꾸로 가는 반응이야. 즉 이산화탄소와 물이 광합성에 의해서 비대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그러면 생성물로서 포도당이 만들어지지. 그걸 흡열 반응이야. 흡열 반응의 활성 에너지는 반응물이 넘어야 될 장벽이 되게 높아요. 그지? 그리고 효소가 있으면 조금 더 낮춰져. 그래도 높지. 흡열 반응은 웬만해서 그래서 잘 안 일어나. 응? 발열 반응은 봐봐. 여기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 때 에너지 값이 낮아질 거야. 근데 이때의 활성 에너지는 이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응물에서 출발하는 거 아니야? 근데 효소가 있을 때는 요거야. 별로 어차피 안 크지. 두 개 다 별로 안 커. 근데 흡열 반응에서는 활성 에너지가 매우 크게 잡힌다. 그래서 흡열 반응 쉽게 일어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지. 이해하시죠? 그런 차원에서 봐주면 돼. 그리고 여기서 하나 알아줘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요 반응열이야. 반응열. 이렇게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높이 차이. 그게 여기 써 있어요. 반응물의 에너지와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 효소의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띠는 거. 이 반응열 여기다 써놔. Q. 반응열 Q 값이라고 합니다. 흡열 반응이 됐건 발열 반응이 됐건 반응열 값은 똑같은 거야. 요거만 알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일반적인 세포호흡과 연소의 차이는 세포호흡 같은 경우는 낮은 온도 우리 몸의 체온 범위에서 효소와 관여해서 단계적으로 반응이 진행돼. 근데 연소 같은 경우는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유지가 되면 효소와 상관없이 한꺼번에 반응을 빨리 하지. 그래서 열과 빛이 나면서 타는 거겠지. 이게 빠른 산화, 매우 빠른 산화. 어떻게 보면 세포호흡은 좀 느린 산화가 되겠지. 단계적으로 조금씩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자, 이건 효소가 관여하는 반응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요 그래프를 잘 봐줘. 요 그래프. 그 다음에 요 다음 페이지 186쪽의 꼭대기를 보면 효소는 주성분이 단백질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열에 강해 약해? 열에 약하지. 효소는 주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온도에 민감해요. 보시면 효소가 반응물하고 궁합이 맞아서 결합을 해야 돼. 여기다가 써줘. 우리 책에는 안 써 있는데 효소의 반응물과의 결합하는 요 부위 여기도 마찬가지야. 반응물이 효소랑 결합하기 위해서 여기 모양이 맞아야 돼. 요 모양이 맞는 부위를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 효소의 활성 부위라고 합니다. 활성 부위라고 우리 책에다가 표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활성 부위 모양이 맞아야지만 반응은 진행이 된다. 복합체가 된 다음에. 근데 요 옆에 있는 요 녀석은 활성 부위가 기질하고 결합이 안 될 정도로 서로 모양이 안 맞지. 만약에 결합은 되지만 반응이 진행이 안 될 때 그러한 물질을 우리는 저해제라고 해요. 저해제. 우리 책에서는 저해제를 다루진 않아요. 그것은 고등학교
3학년 교과가 되면 다루긴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저해제는 다루지 않는데 활성 부위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효소의 기질 결합 부위를 의미해. 반응물과 기질은 같은 말로 이해하면 되겠지? 그리고 영어도 알파벳을 영어 단어를 공부해 주자면 효소, 영어로 엔자임이야. 효소랑 결합하는 물질, 기질, 서브스트레이트라고 그래. 이렇게 써놔. 그리고 기질이 생성물이 될 때, 자, 기질은 반응물이 아니? 그러면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면 프로덕트라고 그래.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 책에 써는 게 이거야. E 더하기 S는 ES 복합체, 그리고 E는 떨어져 나와서 반응이 다시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고 생성물이 프로덕트로 남는다.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네. 됐죠? 이렇게 반응을 써놨어요. 이것도 용 알파벳 알아주면 좋을 것 같네. 그리고 효소는 기질하고 궁합이 맞아야 돼. 활성 부위가 효소랑 기질이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라고 하는 거지. 효소의 입체 구조가 들어맞아야지만 복합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기질 특이성.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효소는 결합할 수 있는 반응물이 녹말이잖아. 그런데 아밀레이스가 단백질하고 결합은 불가능하잖아. 왜? 활성 부위 모양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겠지? 이런 특성을 기질 특이성이라고 하는 거야. 효소의 기질 특이성. 그리고 효소는 재사용된다.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녹말을 분해하면 효소가 파괴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녹말과 결합을 또 하지.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복 사용될 수 있는 게 효소의 특성이다 라고 봐주면 돼. 여기에 써 있어요. 기질 특이성, 효소의 재사용. 그리고 여기 밑에 보니까 효소와 생명현상 파트에서 우리 몸에 광합성도 효소 반응, 세포호흡도 효소 반응, 혈액 응고 작용도 효소 반응이에요. 혈액 응고를 담당하는 우리 몸의 혈구 누구지? 혈액 응고 효소가 들어있는 혈수판이지. 혈수판에는 트롬보키나제라고 하는 혈액 응고 효소가 있어요. 트롬보키나제. 그런 것들이 효소 반응으로서 피가 뭉치게끔 해줘. 상처난, 즉 모세혈관을 틀어막는 역할을 해주는 거야. 한마디로 딱정이가 생기게끔 해주는 거야. 그리고 간에서 독성 물질 분해하고 물질을 합성하고 분해하는 작용, 소화작용 이런 거 다 효소작용이지. 그리고 우리 책에는 하나의 예로서 카탈레이스가 써 있어요. 카탈레이스?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카탈레이스라고 해요. 과산화수소의 화학 반응식은 이렇게 써주죠. H2O2. 얘가 분해되면 물과 산소가 되는데 산소는 원자로 있는 게 아니라 분자로 있지. O2로 있어. 그럼 여기 O2로 쓰려면 개수가 안 맞잖아. 그럼 여기 2분의 1 해주면 되겠지. 그럼 이 반응 맞죠? 근데 분수를 쓰기 싫어. 그럼 다 곱하기 2 해주면 돼. 여기 2개, 여기 2개. 곱하기 2 하면 얘가 사라지겠지. 그래서 과산화수소의 화학 반응식은 이렇게 써줘요. 과산화수소가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소독약으로 썼어. 소독약. 상처난 곳을 소독할 때 과산화수소를 발라줬단 말이야. 그러면 상처난 곳에 피가 과산화수소를 엄청나게 빨리 분해해서 산소 기포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 이 기포 발생하는 게 그거야. 감자와 생간. 감자는 식물세포고 생간은 동물세포지. 이 세포에는 무엇이 있다? 효소가 있다. 그 효소가 카탈레이스야. 이거 카탈레이스, 과산화수소 분해 효소야. 그 효소가 있으면 과산화수소가 매우 빨리 분해되면서 산소 기포를 방출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그림을 봐봐. 과산화수소와 증류수가 섞여 있는 곳에서는 기포가 안 생겨요. 그러나 생간 내지는 감자즙이 들어가면 과산화수소가 매우 빨리 분해되면서 산소 기포를 만들어서 풍선을 부풀리게끔 해준다는 얘기겠지. 효소 반응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게 해준다. 그래서 결론,
효소는 생체 촉매로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서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도록 해준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이해하시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효소의 활용예, 여기 써 있는 거에 따르면 발효식품, 김치, 치즈, 포도주, 효소들이 관여한대. 포도주는 술이잖아. 그지? 술 만드는 효소가 있어요. 발효를 담당하는, 알코올 발효를 담당하는 효소들이 또 있는 거야. 그리고 세제도 그렇고 천연 연육제, 키위, 과일을 넣어주면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있어서 갈비 고기가 질기면 그것들 좀 부드럽게 단백질을 분해하기 때문에 펩신과 같은 그런 효소들이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좀 부들부들해지겠지? 연한 고기가 되게끔 해줘요. 여기 식혜도 써 있어. 식혜에 보면 엿기름 속이 아밀레이스래. 엿기름 어디서 살까? 엿기름? 너네 식혜 만들 줄 아나? 식혜는 밥 있으면 되겠지. 밥을 물 넣고 끓이면 식혜 되냐? 죽 되지? 그잖아. 밥을 음료처럼 먹으려면 밥알을 분해해야 돼. 한마디로 밥은 녹말이잖아. 녹말을 분해하는 아밀레이스 효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효소 이름이 엿기름이야. 우리가 밥에다 침 뱉어갖고 물 말아 먹으면 식혜는 될 수는 있어도 냄새나서 안 먹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인간의 침 대신 넣어주는 아밀레이스, 엿기름이라고 그래. 엿기름은 싹이 난 보리를 말린 거야. 싹이 난 보리를 말려서 빻은 가루가 엿기름인데, 자, 식물의 씨앗이잖아요. 봐봐. 식물의 씨앗이 땅속에 심어주면 씨앗에 싹이 올라와. 싹이 올라오면서 녹말을 분해해서 엿당, 포도당으로 바꿔야 돼. 그러면 얘를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싹이 나는 식물의 씨앗에는 아밀레이스가 많이 합성돼 있어요. 싹이 날 때는. 그래서 싹이 트는 보리를 말려서 빻으면 그 안에 아밀레이스가 많이 들어있대. 그 보리가루를 우리는 엿기름이라고 불러. 이름이 그냥 기름일 뿐이지 실제 오일은 아니야. 쌀가루야, 쌀가루. 보리 쌀가루야. 그거를 넣고 적당히 보온 상태를 유지하면 밥알이 분해가 되면서 적당히 단맛이 나는 엿당이 돼. 단맛이 나는 식혜 음료를 우리가 마실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거기에는 효소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지?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학 분야에서도 쓰이고 뭐 산업 분야에서도 쓰이네. 청바지 탈색할 때. 그리고 환경 분야에서도 그 공장 폐수를 정화할 때도 여러 미생물에 의한 효소 반응을 이용해서 그 어떤 찌꺼기, 부유물 같은 걸 제거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얘기겠지. 자, 그런 차원에서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개념 확인 문제가 있지? 첫 번째 가로 뭐라고 써주면 될까? 여기 있는 거. 세면체넷이라는 모든 화학 반응. 작은 분자를 큰 분자로 합성하는 무슨 작용? 큰 분자를 작은 분자로 분해하는 무슨 작용? 첫 번째는 물질 대사 써주면 되겠지. 세면체넷이라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하고, 작은 분자를 큰 분자로 합성하는 동화작용. 그 다음에 큰 분자를 작은 분자로 분해하는 이화작용. 그 다음에 물질 대사에 관여하여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생체 촉매를 뭐라고 한다? 네? 에이? 효소. 그제? 그 다음에 효소에만 기억해야 될 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데 필요한 최소한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서 반응을 촉진해주고, 효소는 입체 구조에 들어맞는 뭐와 결합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기질. 효소는 기질과 결합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준다. 다른 말로 뭐라고 써주면 돼? 반응물. 반응물이라고 써줘도 되고 기질이라고 써줘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효소의 특성. 여기 들어갈 거. 한 종류의 효소는 한 종류의 반응물, 즉 기질에만 반응하는 거. 효소의 기질 특이성. 5글자 써주면 되겠지. 기질 특이성을 써주면 되겠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문제를 확인해 볼까? 자, 4번 문제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4번 문제. A, B, C, D, E 그래프 구간이 있어요. 효수가 있을 때 활성화에너지에 해당하는 거 당연히 요 낮은 거로 돼 있는 거 2가 되겠지. 2. 효수가 있으면 활성화를 낮춰주는 거니까. 그리고 효수의 유무에 관계없이 크기가 변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A값.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 반응열이라고 불렀지. 됐어요? 그 다음에 5번. 효수의 작용에 대한 그림이야. A, B, C, D를 중 효수를 나타낸 거. A, B, C, D 중에 효수를 나타낸 건 당연히 5번. B가 되겠지? A는 뭐야? 기질. 그리고 가운데 그림은 효소기질 복합체. C와 D는 뭐라고 하면 돼? 생성물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리고 반응물과 생성물은 각각 어느 거냐? 반응물은 A, 생성물은 C, D.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번은 당연히 뭐라고 하면 돼? 6번. 시험관에 녹말, 단백질, 지방을 넣고 아밀레이스를 첨가했더니 녹말이 분해되어 엿당이 생겼다. 그러나 단백질과 지방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 그것은 효소의 기질 특이성 때문이겠지.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효소는 알맞은 기질이 녹말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7번에 OX 퀴즈. 생명체 내에서만 작용한다. 맞아, 틀려? 효소는 생명체 밖에서도 하지. 예를 들면 침을 녹말에다 뱉어놨어. 생명체 바깥에서 녹말이 분해되기 시작하겠지? 그러니까 틀린 말. 한 종류의 효소는 여러 종류의 반응물에 작용할 수 있다. 한 종류의 효소는 한 종류의 기질, 반응물에 작용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틀린 소리네. 기질 특이성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효소는 화학 반응에 한 번 사용되면 구조가 변하여 재사용할 수 없다. 재사용될 수 있다고 했지?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말. 다 틀린 말이네? 그러면 마지막 거 네 번째. 반응물과 결합하여 활성화에너지를 낮춘다. 맞죠? 됐어. 그 다음에 자, 효소의 작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어. 효소의 작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여기에 보면 기질의 농도와 온도. 그 다음 하나 더 밑에 pH지, pH. 그 세 가지가 있네. 그리고 효소는 알아줘야 될 게 주성분이 단백질이야. 단백질은 열에 약하지. 온도에 영향을 받아. 좀 이따 이야기를 하고. 자, 이러한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이 그래프에서 S는 기질의 농도야. S1, S2. 기질의 농도가 별로 없을 때는 반응 속도가 좀 안 빨라. 근데 기질의 농도가 많으면 반응 속도가 최고값을 유지해. 이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이 녹색깔은 효소고 빨간 색깔은 반응물인 기질이 될 거 아니야. S1일 때는 효소가 더 많고 기질이 몇 개 없어. 아직 기능을 못하고 기질이 더 많아지기만을 기다리는 놀고 있는 효소가 많지. 반응 속도가 별로 안 빨라. 하지만 이때부터 어때? 이때부터 모든 효소가 모든 기질하고 결합한 상태야. 이게 포화된 상태지. 반응 속도가 최고가 될 때. 그리고 나 구간은 모든 효소가 놀고 있지 않고 기질과 결합해서 열심히 효소 반응을 하고 있겠지. 반응 끝나면 또 다른 기질을 생성물로 바꿔놓을 거야. 그죠? 만약에 봐봐. 요 Q1 나와 있어요. 초기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나 구간에서 반응 속도가 이런데 더 빠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 효소를 더 추가로 넣어주면 된다. 오케이? 효소를 더 넣어주면 반응 속도가 이렇게 더 증가해갖고 최고값을 높은 값에서 유지하겠지. 이해하시죠? 이거를 물어보고 있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효소와 온도에 관한 내용. 효소는 체온 범위 이하에서는 점점 반응 속도가 빨라져요. 활성화가 되는 거야. 그러다가 최적 온도에서 최고 속도를 나타내고 그거보다 높아지면 온도가 높아지면 오히려 반응 속도가 다시 감소해.
요 구간, 특히 나 구간, 이거를 우린 변성이라고 해요. 효소의 주성분인 단백질이 입체 구조가 변해서 기질과 제대로 결합을 못하겠지. 그걸 우린 변성이라고 해요. 되돌릴 수 없는 영역이야. 우리는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단백질이 가열하면 모양이 바뀌어. 그런 걸 이용하는 게 우리가 파마하는 거 아니야? 미용실에서 머리카락을 파마하면 온도를 낮춰도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지? 이런 것들을 우린 변성이라고 봐주면 돼. 효소의 입체 구조가 변화하게끔 해주는 거야. 됐죠? 가열하면 변성된 효소, 이렇게 그려보면 효소의 활성 부위의 모양이 바뀌었지? 그 기질하고 결합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야. 우리가 pH도 마찬가지야. 침 속의 아밀레이스라는 효소는 녹말을 분해하지. 열심히 입에서 효소와 반응을 시켜. 녹말을 우리가 침 속의 아밀레이즈하고 계속 섞어. 입에서 씹어. 그럼 녹말이 분해되면서 엿당이 되겠죠. 그 엿당이 되는 거 꿀꺽 삼켰어. 모든 녹말이 다 분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침을 삼켰어요. 그럼 위 벽에서 뭐가 나와? 염산이 나오겠지. 염산이 나오면 pH가 또 안 맞아요. 여기 밑에 그래프를 봐봐. 여기 보시면 펩신이라고 하는 위 속에 있는 단백질 분해 요소는 pH가 2야. 염산 때문에 pH가 2인 곳에서 제대로 기능을 해요. 근데 침 속에 있는 아밀레이스는 pH 2인 곳에서 일을 못 해봐. 아밀레이스의 그래프 값은 여기는 없잖아. pH 7에서만 기능하지. 그래서 우리가 삼킨 침 위액에서는 변성이 돼. pH가 안 맞아갖고 기능을 못해. 파괴되는 거야. 되돌릴 수 없어요. 그러면 똥으로 다시 나오나? 그렇진 않지. 밥이 똥으로 나오진 않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자액에 아밀레이스가 다시 나가는 거야. 이자액에는 아밀레이스가 또 들어있어요. 그러면 소장에서 pH가 7인 상태에서 다시 녹말을 분해하기 시작하겠지. 그런 차원에서 봐주면 돼. 입에서 작용하던 침 아밀레이스가 위에서는 작용하지 못하는 까닭은 역시나 효소의 입체 구조가 알맞은 pH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위의 개들은 염산 때문에 아밀레이스가 변성이 되었지만 최적 pH가 중성인 곳에서 아밀레이스는 제 기능을 하겠지. 그래서 윗속은 강한 산성이 되기 때문에 아밀레이스가 기능을 못한다라고 써주면 될 것 같아요. 패스, 통과. 넘어갑니다. 우리 책에 190쪽과 191쪽에 내신 만점 문제가 있네. 192쪽에 12번 192쪽에 12번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12번 여기 있다. 확대해 볼게요. 더 확대해야 되나? 화면도 확대해 줄까? 뿅. 왜? 화면 봅니다. 책 보지 말고 화면을 봐. 앞에 봐. 왜 쓸데없이 이게 떴지? 이게 뭐야 이거? 안 사라져. 효소의 농도가 일정할 때 반응물의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S1, S2 반응물 우리가 기질이라고 했지. 기질이 농도가 증가하면 S2일 때는 반응 속도가 최고야. 모든 효소가 기질과 결합한 상태겠지. 더 이상 반응을 더 속도를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놀고 있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그럴 거야. 이때는 놀고 있는 효소가 있는 거지? 자, S1일 때보다 S2일 때 생성 속도, 즉 생성물의 생성 속도가 빠르다. S1일 때보다 S2일 때 생성 속도가 더 빠르겠지. 당연히 반응 속도가 높은 값이니까. S1일 때보다 S2일 때 반응물과 결합한 효소의 비율이 높다. S2일 때 반응물과 결합한 효소, 즉
효소와 기질이 복합체가 된 비율은 이때가 더 높은 것.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네? S1일 때보다 S2일 때 활성에너지가 더 작다. 활성에너지는 어디가 더 작을까? 여기가 어딘데? 거기야? 응? 아니죠? 활성에너지는 어디가 더 크고 작다가 없어. 효수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잖아. 활성에너지는 크기가 똑같다라고 해주면 돼. 여러분 마트 가서 할인 쿠폰을 들이대요. 물건을 깎아준대. 쿠폰 갖다가 주면. 쿠폰 한 장 낸 거랑 두 장 낸 거하고 가격이 달라져? 똑같지. 쿠폰 한 장 냈을 때도 깎아주는 값이 정해져 있고 두 장 냈을 때도 깎아주는 값은 더 증가하지 않아. 쿠폰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 아니야? 여기서도 마찬가지. 효수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야. 활성에너지는 효수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효수의 농도가 중요하지 않고 기질의 농도가 중요하지 않다. 됐어요? 그런 차원에서 봐주면 될 것 같아. 활성에너지는 영향을 안 받는다. 이렇게 봐주면 돼.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기억과 니은으로 가면 되겠네. 자, 여기 실력 업 문제도 내가 풀어줘 볼까? 여기 봐. 실력 업. 그 다음 페이지 우리 책의 193쪽에 실력 업 문제를 복습으로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식물세포의 구조에 세포 소위관 A와 B가 있어. A는 당연히 미토콘드리아, B는 엽록체로 보여. 가는 어떤 화학 반응이야?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나서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광합성이지. 누가 해주는 화학 반응이야? B. 엽록체가 해주는 광합성이야. 흡열 반응이야. 비대에너지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나는 포도당이 산소와 만나서 이거 역반응이잖아. 이거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겠지. 포도당에 들어오는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야. 이화작용. 당연히 세포호흡을 하는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일이 되겠지. A가 하는 거야. 그럼 가에서는 에너지를 흡수해서 일어난다. 맞아. B에서 지는데 이거 맞는 소리지. 그 다음에 나에서 포도당 에너지는 한꺼번에 열로 방출된다. 자, 밑에 있는 나는 세포호흡이지. 세포호흡은 한꺼번에 열 에너지를 방출되는 게 아니지. 뭐였어요? 한꺼번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효소 반응이잖아. 세포. 그래서 니은 틀렸고. 가와 나 반응에 관여하는 효소의 종류는 서로 똑같다. 자, 가의 반응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반응물이고 나의 반응은 포도당과 산소가 반응물이야. 서로 반응물들이 같지가 않지. 정반응, 역반응이다 하더라도 반응물들이 서로 차이가 있지. 같은 요소가 관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요소가 관여한다. 답은 기억 하나만 되겠다. 1번이네.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문제로 넘어갈까? 자, 이 반응, 효소의 유무에 따른 에너지 변화. 여기 보시니까 이 반응은 동화작용에 속한다. 반응물이 생성물이 됐을 때 에너지 값이 더 커졌지. 에너지 흡수해야 되겠지. 그 동화작용 맞아요. 일반적인 에너지 흡수하는 반응 동화작용. 효소가 없을 때 활성에너지는 A다. 효소가 없을 때 반응물이 넘어야 돼 에너지 장벽. 오, A 맞아. 이거 맞아. 효소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여기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효소가 있을 때는 이 정도 될 것 같아. 효소의 작용으로 감소하는 활성에너지의 크기. 효소가 작용하면 활성에너지가 이렇게 되는 건데 효소가 없을 때는 이렇게 되잖아. 이 차이 값이니까 요 C 뭐라고 해야 되냐? C 빼기 B? 그렇지. C 빼기 B 값은 요거 되겠지. 요거. 이것도 맞는 소리네. 그러니까. 그죠? 왜냐면 효소의 작용으로 감소하는 활성에너지 크기니까 요 차이 값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실력업 문제 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림은 어떤 효소의 반응을 나타냈고 옆에 있는 그래프는 이 효소가 관여할 때 반응이 진행될 때 A, B, C, D의 농도야. 그것들은 기질과 효소, 생성물, 효소기질 복합체 중에 하나래. 여기 봐.
여기서 기억은 효소겠지. 니은은 효소와 결합하는 물질이지. 얘를 뭐라고 했어? 기질 내지는 반응물. 그리고 디귿은 그 녀석들이 결합한 형태니까 효소와 기질이 복합체. 효소 기질 복합체. 리을은 기질이 변한 생성물.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럼 옆에서 그래프 A 값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감소하기만 하지. 감소하는 녀석은 누구야? 기질이지. 기질. 한마디로 니은이야. 니은. 기질. 기질은 계속 줄고 누가 늘어나고 있어? B가 늘어나지. B는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성물. 리을이 되겠네. B가 리을이네. 됐죠? 그 다음에 C를 봐. D를 봐. C는 늘어날 때 D는 감소하지. D가 감소하면 C가 늘어나. D가 감소하는 이유는 D가 효소 혼자 놀고 있는 녀석이야. D 효소. 동그라미 기억이야. 이 효소가 줄면 기질과 결합해. C. 즉 효소 기질 복합체. 디귿이 되네. C는 디귿이잖아. 효소 기질 복합체. 됐어요? 그럼 기억 진술은 틀렸네? 동그라미 기억은 A가 아니라 D로 바꿔. 예, D. 동그라미 기억은 D다. 그 다음에 니은의 농도를 2배로 했다. 기질의 농도를 2배로 하면 C와 D의 합행값. C와 D의 합행값은 2배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되지? 기질이 농도가 2배로 증가하면 기질이 분해된 결과물인 생성물. 그지? 생성물이 생성물이 2배로 증가해야 되니까 니은 틀린 소리가 되겠지. 그 다음에 디귿의 농도는 T1일 때가 T2보다 높다. 디귿의 농도 효소 기질 복합체는 T1일 때 최고네. 그지? T2일 때는 반응이 끝나면서 기질이 다 생성으로 변할 테니까 이제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T1일 때가 더 높은 농도가 맞겠네. 이때 최고점이야. 최고점. 효소기질 복합체 최고점이잖아. 여기는 좀 떨어지고 있지?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 답은 디귿 하나네. 3번? 3번으로 가야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은 4번으로 넘어갑니다. 4번 문제. 그래프를 보면 효소의 농도가 일정한 상태일 때 반응물의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야. 옆에 있는 그림은 A, B, C인데 A는 여기서 어느 상태일까? S1일 때일 것 같아. 왜냐면 기질이 별로 없어. 효소가 놀고 있어. 속도가 별로 안 빨라. 이 상태. B는 효소가 기질하고 다 결합해 있지. 근데 C와 차이 나는 건 뭐야? C는 기질이 너무 많아. 효소보다 훨씬 많아. 포화 상태야. B가 포화된 상태고 C는 기질이 더 많은 상태니까 S2인 것 같아. 요 상태가 B에 해당하는 그림이면 요 상태는 C에 해당하는 그림으로 볼 수 있겠지. 응? 됐죠? 그러면 옳지 않은 말, S1일 때 효소와 반응물의 결합 정도는 A다. S1의 농도일 때 효소와 반응물의 결합 정도는 A다. 맞네? 그래프 매치시켜 봤으니까. 생성물의 생성 속도는 S2일 때가 S1일 때보다 빠르다. S2일 때가 아무래도 속도가 더 빠른 거니까 모든 효소가 놀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을 테니까 맞는 말이네. 활성화에너지 크기는 S1일 때가 S2일 때의 2분의 1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활성화에너지는 뭐다? 효소가 있냐 없냐가 중요해서 결정되는 값이지. 그래서 기질의 농도가 많냐 적냐가 영향을 주는 건 아니야. 효소가 많냐 적냐도 영향을 주지 않아. 효소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활성화에너지는 똑같다. 활성화에너지 크기는 같다라고 해야 돼.
그래서 3번이 틀린 소리네. 됐죠? 그 다음에 S2일 때 효소를 더 넣어주면 반응 속도는 커지겠지. 당연히 커지는 거 맞고, 반응물과 결합하고 있는 효소의 비율은 S2일 때가 더 높겠죠. 반응 속도가 최고로 나타나고 있는 상태니까. 뭐 별로 어렵지 않았죠, 문제가. 요 정도로 봐주고 효소는 넘어가도 될 것 같아. 자, 물질 대사에는 효소가 관여한다. 그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그 효소의 화학 반응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화학 반응이 있고 에너지를 방출하는 화학 반응이 있다. 이 정도를 기억하면서 효소의 수성물인 단백질, 그것도 알아두고, 효소는 기질 특이성이 있다. 효소는 반복적으로 사용된다를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193쪽까지 여러분이 문제 복습을 더 해주면 될 것 같아.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되겠지? 그 다음은 생명 시스템에서 정보의 흐름을 다룹니다. 여기는 지난번에도 앞에서 할 때 좀 몇 번 왔다 갔다 했었어요. 유전자 개념, 그리고 단백질. 단백질은 아미노산들의 결합이잖아. 펩타이드 결합. 유전자는 단백질에 관한 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유전자는 형질을 결정하는 정보, DNA에 있대. 특정 부분. 그 DNA 특정 부분을 우리는 염기라고 얘기해. 염기. 요 뒤에 보면 염기 서열이 중요하지. 여기 나왔잖아. 볼래? 여기 봐. 아, DNA의 염기 3개가 조합을 이뤄서 아미노산에 관한 정보로 쓰이는 거지.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트리플렛 코드라고 그래. 이게 중요한 말이야. DNA는 염기 서열이 있고 염기 3개씩 모여서 암호, 유전 암호, 트리플렛 코드로 쓰인다. 이것이 아미노산의 결합에 관한 정보인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와서 이 DNA와 유전자의 관계를 알아보면 핵 안에 이 실가닥들은 히스톤 단백질을 감고 있어요. 이 히스톤 단백질을 감고 있을 때 요거를 뭐라고 할까? 요거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써놔. 뉴클레오솜. 영어로 아예 써놔. 뉴클레오솜. 뉴클레오솜은 히스톤 단백질과 히스톤 단백질 몇 개인 것 같아? 그림 잘 보면 동글동글한 거 몇 개야? 에이? 8개야, 8개. 히스톤 단백질 8개. 히스톤 단백 8개를 이 DNA라고 하는 실가닥, 핵상 가닥이 감고 있는 거야. 2바퀴 이상 감고 있어요. 그 감고 있는 덩어리를 뉴클레오솜이라고 하고, 이게 문장 많으니까 폴리뉴클레오솜인 거야. 이 폴리뉴클레오솜, 이 히스톤 단백질은 염색약을 잘 흡수해요. 그래서 염색이 잘 되니까 염색사지. 그게 막대처럼 뭉치면 염색체인 거지. 그 중에 히스톤 단백질은 빼버렸을 때 DNA만 남아. DNA 안에 있는 염기가 유전자로 이용되는 거겠지. 유전 암호가 되어서. 그런 차원에서 봐주면 돼요. 그리고 유전자는 단백질에 관한 정보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생물은 유전자의 정보에 따라서 효소를 비롯한 단백질을 합성한대. 왠 줄 알아? 효소 또한 주성분이 단백질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 몸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효소가 필요하고 효소는 단백질로 돼 있어. 그러면 효소에 관한 정보, 예를 들면 아밀레이스에 관한 정보, 펩신에 관한 정보, 라이페이스에 관한 정보, 다 DNA의 염기로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게끔 해주는 거야. 그래야지 우리한테 알맞은 효소가 만들어지는 거겠지. 그래서 효소를 비롯한 다양한 단백질을 합성하는 정보가 유전자다. 그것이 드러나는 게 형질 발현인 거야. 형질 발현. 자, 여기 그림을 볼까요? 갈색 눈동자 유전자가 있고 파란 눈동자 유전자가 있나 봐. 서로 DNA에 들어있는 정보, 염기가 달라.
멜라닌 색소를 합성하는 효소가 갈색 눈동자 유전자에서는 그 효소가 많이 만들어져. 하지만 파란 눈동자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멜라닌 합성 효소가 별로 안 만들어져. 효소의 생성량 자체가 차이가 나네. 그래서 멜라닌 색소가 많이 만들어지고 적게 만들어진 차이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몸에 눈동자는 홍채의 색깔이거든. 동양 사람들은 대부분 진한 갈색이지. 그 중에 서양 사람, 백인들은 파란 눈동자가 있나 봐. 왜? 홍채에 멜라닌 색소가 별로 안 만들어지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빛을 차단하는 능력이 좀 떨어진대. 그래서 눈부심이 좀 심해. 그래서 걔네들은 선글라스 쓰는 거야. 우리는 진한 갈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빛을 차단하는 능력이 좀 좋아. 그래서 눈부심이 백인보다 더 약해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굳이 많이 안 껴도 상관없어요. 피부색도 마찬가지야. 백인들은 피부가 어때? 하얗지. 멜라닌 색소가 별로 없지. 그래서 오히려 핏빛이야, 핏빛. 응? 그래서 햇빛을 많이 쬐잖아? 빨갛게 익어, 걔네들은. 우리는 어서 오세요. 들어와. 재훈, 너 수업이 응? 좀 늦게 끝나지? 나하고 가끔씩 보강 한 번씩 하자. 응? 앉아봐. 널 위해서 지금 녹화 중이야. 자, 카메라 보고 인사. 안녕하세요. 네? 왜? 너를 비춰줄까? 이렇게 하면 너를 비칠 수 있어. 어? 이렇게 갖고 이렇게 쭉 깔아주면 돼. 어디 갔지? 너 어디 갔냐? 여기 있네. 어디 도망가? 야, 너 되게 오늘 앳돼 보인다. 이발했구나. 그지? 젊어 보이는데? 자, 그러면 재훈아, 우리 책 194쪽이야. 194쪽 펴봐. 아까 하던 얘기 계속하면 멜라닌 색소는 우리 몸에 피부가 됐건 눈동자가 됐건 이 색깔을 결정하죠. 형질.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형을 결정해 줄 거 아니야. 갈색인 피부. 진한 갈색인 피부. 우리가 흑인이라고 그래. 피부가 진한 갈색이면 흑인이야. 걔네들은 검은색은 아니야. 사실은 진한 갈색이지. 그렇지 않아? 피부색이 진한 색깔이 더 자외선에 강해요. 피부암도 안 걸려. 동양 사람들도 피부암 별로 안 걸려요. 네 주변에서 피부암 걸렸다는 사람 봤어? 못 봤지. 얘기만 들었지. 못 봤잖아. 백인 사람들은 쉽게 걸려. 백인. 왜? 색소가 없으면 그만큼 피부가 약해. 색소가 많은 게 더 좋은 거야. 그렇게 따지면. 응? 그래서 이제 피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야. 그리고 너는 토끼지, 토끼. 흰 토끼. 흰 토끼 눈동자가 어때? 빨갛지. 그 이유는 색소가 아예 안 만들어지니까. 눈동자, 홍채에 멜라닌 색소가 아예 없어. 그러니까 적혈과 보이는 거야. 혈액이. 그게 빨간 거야. 걔네들은 눈부심을 못 이겨. 응?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피부가 눈동자가 진한 갈색이죠? 눈부심을 그나마 잘 이겨내요. 햇빛을 잘 차단해 주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야. 여기 보면 사슴의 털색이 다른 까닭해갖고 흰 털 사슴, 갈색 털 사슴이 있나 봐. 나 흰 사슴도 못 봤는데 본 적 있어요? 얘는 백사슴. 요즘 사슴보다 고라니가 더 많지 않냐? 백고라니.
그러면 이 멜라닌 합성 효소의 생성량이 그 사슴의 색깔을 결정해 주나 봐. 봐봐. DNA는 유전자 정보에 따라 멜라닌 합성 효소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그 효소에 의해서 멜라닌이 합성된다. 색소가. 그래서 털색이 갈색으로 나타나게 해줘. 근데 흰색을 나타나는 이유는 멜라닌이 즉 색소로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는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가 돌연변이에 의해서 파괴된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전자에 의해서 합성되는 단백질의 유무에 따라서 형질이 다르게 표현된다. 그럼 여기 옆에 써 있어. 암기해 봐봐. 형질이 나타나는 과정, 유전자, 단백질, 형질. 이거를 내가 표시해 줄게요. 여기 보시면 유전 정보의 흐름이라고 돼 있죠? 유전 정보의 흐름. 세포 안에는 핵이 있고 핵 안에 DNA가 유전 정보를 담고 있어. 핵 안의 DNA는 유전 정보로서 세포가 살아있는 동안에 세포의 물질 대사에 필요한 효소들을 끊임없이 만들어서 그 효소 반응을 유도해야 돼. 근데 DNA는 손상되면 레시피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다른 형질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DNA는 파괴되면 안 돼. 세포질로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DNA의 유전 정보는 이렇게 이중가닥으로 있고 이게 핵 속에서 나오면 안 돼. 자, 핵막은 이중막이다. 여기서 이 정보가 일부 카피가 되어서 이렇게 RNA가 돼. 그러면 DNA는 이중가닥이야. 이게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타입이야. 유전자형이야. 유전자형이 핵 속에서 RNA로 옮겨서 외가닥 일부 구간이 돼. 이렇게 옮겨 적는 걸 뭐라고 하냐면 전사한다라고 그래. 유전자의 내용이 베껴지는 거야. 전사, 옮길 점 베끼사. 영어로 뭐라고 할까? 트랜스크립션이라고 그래. 응? 트랜스크립션. 옮겨 베끼다, 옮겨 적다라는 뜻이야. 그 베낀 RNA는 핵봉을 통해서 세포질로 나와. 나오고 이것을 읽어주는 녀석이 있어. 그게 바로 뭐야? 리보솜이야, 리보솜. 라이보솜. 이 리보솜이 이 RNA 정보를 읽어서 여기에 맞게끔 단백질을 만들어주는 거야. 예를 들면 네모, 세모, 동그라미, 별 모양에 해당하는 아미노산들을 결합시키는 펩타이드 결합을 시켜줘. 그러면 결국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지. 단백질은 뭐야? 우리 몸에서 표현형이지. 표현형. 그래서 유전자형이 표현형으로 되는 과정을 유전자의 형질 발현이라고 그래. 진 익스프레션이라고. 진 익스프레션. 유전자가 드러나는 거야. 이렇게 유전 정보가 이용되는 과정을 우리는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하는 거야. 생명 중심 원리. 여기다가 써놔. 생명 중심 원리. 센트럴 도그마 써주면 돼. 도그마. 센트럴 도그마라고 부릅니다. 생명 중심 원리를. 사실 이거를 더 정확하게 자세히 다루는 파트가 고3 때 선택 과목으로 가는 생투예요. 생투. 도그마가 무슨 뜻이요? 개마? 도그마? 이거냐? 가운데 개가 있냐? 이거냐? 개소리네. 이거 알아주면 돼. 그냥 우리는 편하게 전자 번역이라는 용어 알아주면 되겠지. 전자는 옮겨 적다. 무엇을? DNA의 정보를 RNA로 옮겨 적는 거야.
그리고 그 적은 RNA는 세포질에 나와서 얘네들은 한마디로 몇 번 쓰이고 맞는 거야. 소모성으로 쓰이고 버려지는 거겠지, RNA는. 그렇게 리보솜이 정보를 번역해 주는 거야. 표현형으로. 그래서 전자 번역 과정을 알아주면 되겠네. 자, 우리 책에 전자가 일어나는 장소가 써 있어요. 동물세포, 식물세포와 같이 막으로 둘러싸인 뚜렷한 핵이 있는 세포의 경우 전자는 핵 안에서, 번역은 세포질에서. 근데 세균은 어때? 뚜렷한 핵을 갖고 있지 않지. 뚜렷한 핵을 갖고 있지 않은 세균은 그 자체가 전사가 되는 세포질이고 번역이 되는 세포질인 거야.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전사 번역이 모두 일어난다. 이렇게 써 있죠?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차이다라고 봐주면 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유전 정보의 저장. 그래서 DNA 정보, 염기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진, 타이민이 4개의 염기가 있는데 걔네들이 3개의 염기 조합으로서 우리 몸에 레시피로 작용한다는 얘기지. 근데 이 염기에 하나라도 순서가 바뀌면 표현형이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내가 예전에 어떤 비유를 했지? 우리 한글도 자음과 모음이 합해져서 하나의 소리값이 되지. 예를 들면 기억이라는 자음과 아라는 모음, 니은이라고 하는 자음이 만나서 간이라고 하는 뜻이 되잖아. 근데 얘네들이 순서가 하나 바뀌면 여기 자리가 바뀌어지면 어떻게 돼? 간이 아니라 낙이라고 하는 소리로 바뀌고 다른 의미가 돼버리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염기의 배열 순서가 바뀌면 암호가 달라지는 거야. 염기가 3개가 모여져 있는 암호가 바뀌어. 코드가 바뀌는 거야. 그런 걸 우리는 돌연변이라고 하는 거겠지. 다른 신호가 돼버리는 거야. 됐어요? 여기 삼염기 조합은 총 몇 개냐? 삼염기 조합은 4의 3승 64종류야. 64. 삼염기 조합의 수는 64가지예요. 그거를 표로 정리해 놓은 게 코돈표야, 코돈표. 코드, 코돈 이렇게 얘기하는데 DNA의 염기 세계를 코드라고 하거든? 근데 RNA 염기 세계를 코돈이라고 불러요. 그거는 생투에서 다룹니다. 어쨌거나 염기 4개가 4가지가 있는데 DNA에 DNA 염기 4개가 A, T, G, C가 있어. 그런 것들은 염기 하나가 하나의 신호가 아니라 이렇게 따지면 여기 조합이 이렇게 하면 총 다 하면 64개가 돼. 이렇게. 또 이것도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나 64개 다 지금 했다. 그지? 4가지가 4가지랑 또 4가지랑 조합을 이루면 4의 3승. 즉 삼염기 조합이 64가지가 형성되는 거야. 얘를 뭐라고 한다? 트리플렛 코드라고 하는 거야. 그지? 이런 걸 다 찾아냈어요, 학자들이. 64가지. 어떤 신호가 무슨 아미노산을 지정해 주는지. 그 표가 있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봐. 이런 말이 써 있지. 코돈 써 있지, 코돈. 응? DNA일 때는 뭐라고 했어? 코드. DNA일 때는 코드잖아. 삼염기 암호. 트리플렛 코드야. DNA에서는 코드. 그것을 베끼면 RNA가 돼. RNA일 때는 코돈이라고 부르는 거야. 응? 알았죠? 그래서 코돈은 DNA에서 상부적으로 전사된 것 역시 64가지겠지. 자, 하나의 예로 여기다 이렇게 그려줘 볼까? 이렇게 DNA가 이렇게 있어. A, G, C, C, 막 C, G, A 막 이렇게 써 있어. 요게 맞은편에 여기 뭐가야? T, 요거 맞은편은
C, G, G 뭐 이렇게 하고 여기 맞은편은 G, C, T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내가 원하는 DNA 레시피가 여기서부터 요까지라고 치자. 그럼 요거 이쪽 가닥 요 가닥 요 가닥에 대해서 RNA로 전사하는 거야. 그러면 그 RNA는 여기에 이렇게 만들었을 때 요거의 상부적 가닥 이거야. 하지만 여기는 G로 써 있지만 요거는 C로 써 있겠지. 요거에 이걸 원본으로 카피본을 뜨는 거야. 요거. 그러면 이 RNA가 됐을 때는 무슨 차이인지 잘 봐. 여기 C일 때는 G야. 여기 맞은편에 아니지 요거지. 요거에 맞은편은 C지. 요거에 맞은편은 G. 요거에 맞은편은 A지. 근데 만약 여기에 좀 더 해야 되겠다. A 이렇게 있다고 치자. 여기 T. 요까지 왔다고 치자. 요까지. 그러면 여기 뭐가 와야 돼? 여기는. 요거에 맞은편은 T가 와야 되지. 근데 T는 아니야. 왜? RNA일 때는 T 대신 누가 와야 돼? U가 오는 거야. 어? 그 중에 자 여기 염기 3개씩 요거 3개 또 여기는 없다고 치고 요거 3개 코드지 트리플렛 코드지. 그럼 요거는 그거에 대한 상보적인 염기지. 요거 3개 뭐 이런 거 3개를 코돈이라고 하는 거야. 코돈. RNA일 땐 코돈, DNA일 땐 코드, RNA일 땐 코돈. 그리고 DNA일 땐 타이민이 있지만 RNA일 때는 타이민이 와야 될 곳에 유라실이 오겠지.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기 써 있네. 전사와 상보적 염기. 상보적 염기로 전사가 되는 거야. 그리고 막 그 고3 올라가면 이게 방향도 있어요. 5' 있고 3' 있고 막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거는 생투를 나중에 선택감으로 할 때만 다뤄주면 돼요. 모르겠다. 여러분이 재수할 때 통합각을 봐야 되니까. 그지? 재수는 필수. 그럼 여기 봐라. 전사가 일어날 때는 DNA 이중나선이 풀리고 한 가닥의 폴리누클레오타이드 염기의 상보적 염기를 가진 RNA 누클레오타이드가 하나씩 결합해서 RNA가 만들어진다. 이 그림이야, 그 그림. 두 가닥 중에 한쪽에 풀리고 그 한 가닥 원본으로 이렇게 RNA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지. 이게 전사의 과정인 거야. 그리고 전사라는 이 녀석을 뭐라고 해? RNA 합성 효소라고 불러. RNA 합성 효소. RNA 합성 효소가 DNA 어느 한 부분을 주형으로 이용해서 상보적 RNA를 만들어주는 거야. 상비적 RNA. 자, A의 짝은 T가 아니라 U가 되는 거지. DNA를 이용해서 RNA를 만들 때는. 그것만 알아두면 돼. 상부적 관계. 그리고 여기에 이런 말도 써 있네요. 전사가 완료되면 합성된 RNA는 DNA로부터 분리가 되고 DNA 두 가닥은 다시 이중 가닥으로 원래 상태로 회복되고 있지. 이런 것들을 봐주면 되겠다. 됐어? 그러면 이 그림이 나랑 지난번에도 한 번씩 와서 보긴 했는데, 자, 요 그림을 보면 핵 안에서 요게 되는 거. 전사야, 전사. DNA 두 가닥 중에 한쪽 가닥을 이용해서 RNA가 돼. 그러면 봐봐. 여기 봐. DNA일 때는 삼염기 조합 코드지. 근데 위에 가닥과 아래 가닥 중에 어떤 가닥을 이용한 걸까? 얘를 통해서 알 수 있어. 얘의 짝은 위에 가닥이야, 아래 가닥이야. 얘의 짝은 CGA니까 C의 짝은 G잖아. 그러니까
밑에 가닥이 되겠지. 왜? 이거의 짝이 얘잖아. 맞아? C의 짝은 G지. 맞아? 그러니까는 얘는 아래 가닥과 이빨이 맞을까? 위에 가닥과 이빨이 맞을까? 아래 것과 이빨이 맞겠지.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그래? 여기다 써놔. 주형 가닥 DNA. 아래 가닥이 주형 가닥 DNA야. 즉 아래 가닥을 원본으로 밑에 RNA가 전사된 거야. 이해하세요? RNA가 만들어질 때 요거를 통해서 위에 가닥, 아래 가닥 중에 어떤 게 주형 가닥인지 맞출 수 있는 거야. 그 RNA 염기 세 개를 코돈이라고 한다. 그 코돈이 있는 RNA는 핵공을 통해서 세포질로 나오면 리보솜에 의해서 읽혀. 그래서 단백질로 합성이 돼. 그러한 과정을 번역이라고 하는 거지. 그걸 여기 써놨어. 설계도, 복사본, 완성품. 우리 완자에 나와 있네. 그리고 단백질을 만들어주면 이 단백질은 소포체 안으로 들어가서 가공되고 접히는 거야. 당을 필요로 하면 당을 붙이고 지방을 붙이고 막 그래. 그래서 가공이 돼서 골지체에 저장이 됐다가 밖으로 분비가 되는 거겠지. 그러한 물질 이동의 흐름을 갖고 있다. 어쨌건 DNA 정보는 RNA를 거쳐 단백질로 전달된다. 요거를 아마 학교 가면 자세히 한번 다루겠지? 봐봐 이거 64가지가 나와 있지. 암기하면 바보. 어떻게 해야 돼?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암기하는 거 아니야. 64가지. 근데 이 64가지는 결국 아미노산에 대한 정보인 거야. 근데 막 겹쳐져 있지 않냐? 세린 같은 경우로 봐. UCU, UCC, UCA, UCG. 다 세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지정하지. 중복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아, 코돈은 64가지인데 아미노산은 20가지야. 한 종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이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이 돼 있지? 중복성이 있다는 얘기야. 대체로 보니까 두 개는 똑같은데 마지막 것만 좀 차이가 있지 않냐? 앞에 두 개는 똑같은데 마지막 게 차이가 있지? 야, 이런 건 뭐냐 이거? 연결 멈춤? 응? 근데 또 이건 안 해놨대. 메사이온이? 여긴 시작인데 시작. AUG가 시작이고 얘는 스탑이거든. 이 세 개. 이런 거는 고3 때는 외우라고 하는데 지금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외우지 않아도 돼. 표가 이렇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테스트 해야 되는데? 저번 주에 그 다음 시간이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치? 예? 어제 했던 애들은 테스트 했는데 너네는 안 하고 요것만 확인하고 말게요. 자,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DNA 특정 부분을 뭐라고 할까나? 응? 당연히? 야, 여기 써놔. 이렇게 써. 한국말로 써 이걸. 그렇지. 오, 영어 좀 됩니다. 유전자. 세포 내에서 이루어진 유전 정보 흐름을 설명하는 원리. 이렇게 써준대. 뭐라고 쓴다고? 센트럴 도그마. 즉 중심 원리라고 하지. 중심 이론, 중심 원리 써주면 되겠지. 어? 두 번째 거는 중심 원리.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무슨 원리니까 생명 중심 원리 앞에 제목대로 써주면 돼요. 생명 중심 원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써주면 돼? DNA. 그 다음에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DNA의 연속된 세 개 염기, 3염기 조합. 아니면 영어로, 잉글리시로 트리플렛 코드라고 써주면 되겠지. 트리플렛 코드.
이렇게 써주면 돼. 트리플렛 코드. 아, 이렇게 써도 된다. 이렇게 써도 된다. 더 쉬운 말 이렇게 써주면 돼. 아무거나 써주면 돼. 여기에 들어갈 말은 4번에 들어갈 말은 이거로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요. 번역해서 삼연기 조합이라고 써도 돼. 취향껏 써주세요. 그 다음에 RNA 칸에는 뭐라고 써주면 돼? 요거 여기 요거는 그냥 이렇게 써. 돈 이렇게 써주면 돼. 고돈. 아, 이거 안 썼다. 이거 영어로 트랜스크립션. 요거는 영어로 트랜슬레이션. 그 다음 마지막 거. 세포질이 어디에서? 아, 그렇지. 이것도 영어로 써. 리보소메 써주면 돼. 리보소메. 알았지? RNA 유전 정보에 따라 무엇이 단백질 펩타이드 결합하는 거? 응? 무엇이? 이것도 영어로 써. 어렵지? 아미노아시드 써주면 돼. 됐어요? 그럼 마지막 하나 5번 문제만 하고 강의실 옮깁니다. 유전 정보가 전달되어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을 나타냈습니다. 자,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동그라미 기억과 니은 각각 뭐라고 하냐? 동그라미 기억은 삼연기 조합. 영어로 트리플렛 코드. 니은 동그라미 뭐라고 하면 돼? 돈. 그러면 가와나 염기 서열을 쓰자. 가는 뭐라고 쓰면 될까? GGT 써주면 돼. GGT. 나는 그렇지. UAU지. UAU. 잘했어. 됐죠? UAU. 배고프죠? 198쪽 넘기면 다음 시간에 여기 조금 마무리할게요. 197쪽까지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간단 테스트지 줄게요. 알았지? 영상은 누구한테 주시고? 어? 영상은 누구한테 주는 영상? 안 줘. 거예요? 엄마한테 주면 약간 아, 영상 유튜브에 올라가. 유튜브 검색했는데 홈페이지 들어가면. 아, 응?